대화 공세를 퍼붓던 북한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습니다.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가 집단 반발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는 북한의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강석승 교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김규남 연구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앞서 얘기를 했듯이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을 위한 사용 후 핵 연료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는 정황이 미국에서 포착됐습니다. 자, 먼저 워싱턴 김세진 특파원의 리포트 보신 후에 본격적으로 대담을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 함경북도 풍계리에 위치한 핵실험장 못지않게 평안북도 영변 핵단지를 예의주시해왔습니다. 북한이 2007년 폐쇄했던 이곳의 5메가와트급 원자로를 2013년 3차 핵실험 이후 재가동하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언제든 플루토늄 생산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난 1월 4차 핵실험을 한 북한이 국제사회의 우려대로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간 7일 미국 국무부 고위 관리의 말을 인용해 북한 영변 핵단지 내 5메가와트급 원자로에 쓴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한 재처리 활동을 재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원자로에서 사용 후 핵연료를 빼내 식힌 다음 이를 방사화학실험실로 불리는 재처리 시설로 옮기는 작업을 되풀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루 앞서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북한이 영변에서 핵무기 제조를 위한 플루토늄 재처리 시설을 다시 가동했을 수 있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영변 핵단지를 촬영한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로 플루토늄 생산 재개와 관련한 징후를 볼 수 있다는 게 아마노 총장의 설명입니다. 이 밖에도 제임스 클래퍼 미 국가정보국장은 지난 2월 북한이 수주 또는 수개월 안에 플루토늄 추출을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었고 미국의 북한 관련 정책 연구기관들 역시 영변 핵단지에서의 의심스러운 활동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은 상태였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김세진입니다. 네, 지금 고강도 대북 제재가 시행이 되고 있고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국제사회의 일관된 의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 재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예정된 수순이라고 봐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6일에서 7일까지 베이징에서 그 미국과 중국 간의 연례 양자 고위급 회담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일단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 중국과 미국이 공언을 했는데 미국과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북한으로서는 무언가 자기네들이 국제사회에 대비하거나 또는 미국을 비롯해서 관련 국가의 회담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 자기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그 조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자기네는 일단 핵보유국을 선언했기 때문에 핵보유국에 버금가는 어떤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있게 될 어떤 회담이라든가 대화에도 자기네들이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아마 지속적으로 이건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특이한 거라기보다도 벌써 몇 년 전부터 북한이 이런 이른바 마카파식 행태죠. 이런 것은 우리 건전한 상식 갖고 우리식으로만 봐서는 안 되고 북한은 그들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플루토늄 계속 한다는 거. 이것은 자기네들이 지속된 어떻게 보면 정책 성향 내지는 움직임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핵을 보유하겠다, 보유하기 위한 움직임을 또 보여주면서 앞으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죠. 잠깐 핵을 보유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은 핵을 이미 보유했다. 핵을 보유했기 때문에 플루토늄 이거는 예정된 수순이다. 이렇게 자기네들이 하는 거죠. 네, 김 박사님. 그런데 이 플루토늄을 얻는 방법이 우라늄을 농축시키는 방법과 함께 핵무기 원료 물질을 얻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보니까 1, 2차 핵실험은 플루토늄 방식으로 진행이 됐고 3차 핵실험 때는 우라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플루토늄과 우라늄,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먼저 이제 1세대 핵폭탄이라는 공통점은 있습니다. 공통점은 있는데 먼저 이제 1945년 8월 6일이죠. 일본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 이건 우라늄 탄입니다. 사흘 후에 8월 9일 날 나카사키에 떨어진 핀맨. 이것은 이제 플루토늄 탄이죠.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우라늄탄과 플루토늄탄을 크게 이제 분리를 안 하고 단순히 핵폭탄, 1세대 핵폭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작 과정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우라늄탄은 천연 우라늄을 사용을 합니다. 북한에는 많은 우라늄이 매장돼 있다고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천연 우라늄을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해가지고 추출을 합니다. 추출을 해서 저농축 우라늄은 발전용 연료로 사용을 하고요. 고농축 우라늄 U235 약 90% 순도를 가지게 되면 이제 핵폭탄으로 전용이 가능하겠습니다. 플루토늄은 이제 최근에 발표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들이 이제 그 재처리 봉을 가지고 냉각탑을 통해서 재처리하려고 하는 게 징후가 노출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절차를 통해서 이제 플루토늄 239를 얻어서 그걸 가지고 핵폭탄을 만드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형화하는 과정입니다. 우라늄탄은 7에서 10kg 정도를 가지고 소형화 작업을 하면 4kg까지 소형화가 가능하다고 하고요. 플루토늄탄은 20-30kg를 가지고 소형화를 했을 때 약 10kg까지 소형화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이 2013년 8월 이후에 지금 재가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메가와트 원자로를 가동을 하다가 중지를 하다가 반복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한 8,000개를 빼는 데는 한 달 정도가 추정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오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완전히 가동돼서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매년 1개에서 2개 분량에 해당하는 약 6kg의 플루토늄을 추출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우라늄을 이용했을 때 핵무기에 더 소형화가 이루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4kg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요. 둘 중에서 어떤 게 더 위험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북한이 이제 고도화를 계속 강조하면서 ICBM의 이제 그 핵탄두 모형과 그 또 재진입 그 시뮬레이션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마 ICBM을 염두에 두고 현재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우라늄은 4kg까지 제가 소형화가 가능하다고 했던 이런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우라늄 가지고 한다고 위협이 더 커진다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우라늄탄은 한 발을 제조하는 데 있어서 약 1조 5천억 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천연 우라늄이 많이 매장돼 있고 또 우라늄탄을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라는 무한한 우리가 이런 위협으로만 느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보면 특별한 움직임은 없는 상황입니다만 북한이 이렇게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하는 것이 더 나아가서 5차 핵실험까지 이어지진 않을지 이런 부분이 우려스러운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북한이 헌법과 함께 당 규약에도 북한이 핵 보유국이다 이 부분을 명시를 했는데 그게 향후의 북핵 대화에 어떤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까요? 이 부분도 향후가 아니라 지금 현재도 이 걸림돌이 분명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60일에 현충일 추념사에서 분명히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은 남북 관계의 개선도 없고 여기에 따라서 대북 지원도 국제사회 협조도 없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언급을 하셨고 또 미국에서도 기회 있을 때마다 계속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 한 북한과 미국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접촉이나 대화 같은 건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분명한 걸림돌이고 앞으로도 이 걸림돌로 계속 남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유념해야 될 사항은 북한이 지난 1월 초에 4차 핵실험을 하고 이제 5차 핵실험의 모든 준비가 끝난 것으로 지금 관련 기관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김정은도 그렇게 이 전 세계 동향을 100% 무시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5차 핵실험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식으로 표현하면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 당이 결심하는 순간이 언젠가 하는 것은 북한 나름대로 여러 가지 포석을 놓겠죠. 그래서 김정은이가 판단할 때 지금 대북 제재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압박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 또 중국 역시 그네들이 북한 당국이 원하는 바대로 팔로우업을 못 해주니까 이것이 어떤 순간에 파국적인 국면 이때다라고 할 때는 아마 김정은이가 독자적으로 해서 5차 핵실험을 단행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는 현재로서는 지금 북한의 주요 그 간부들이 뭐 베트남이라든가 쿠바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지금 여러
친북 국가에 가서 나름대로 7차 당대의 성과 또 결과를 지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볼 때 빠른 시일 내에 5차 핵실험을 단행하는 그런 무모한 수는 두지 않을 것이다. 다만 북한이 생각하는 어떤 자기네들이 결정적 시기가 왔다고 했을 때 그때 5차 핵실험을 단행을 하지 현재까지는 뭐 뚜렷하게 언제 단행할 것이다라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네. 북핵은 우리의 힘. 이게 바로 김정은 정권의 어떤 슬로건이라고 네. 해야 될까요? 그렇게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이 북핵이 우리 민족의 힘이다라고 말한 동영상이 떠돌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경찰에서 세부 그 서버를 추적을 해서 북한의 유경동으로 밝혔지 않습니까? 네. 정말 저급한 사이버 심리전, 네. 뭐 하여튼 저급한 심리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나온 영상을 짜집기를 해가지고 편집을 했지 않습니까? 편집을 해가지고 타인이 봤을 때는 믿을만하게 그렇게 그들이 편집을 해서 내보냈다는 것은 아주 그들의 속마음을 보여주는 아주 저급한 심리전으로 볼 수가 있고요. 남한의 대통령까지 우리의 핵 보유를 인정하고 네. 강력한 힘이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걸 통해 가지고 그들의 북핵 보유 그 사실 자체를 모두에게 이제 믿게 하려는 그런 저급한 심리전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북한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동영상을 유포한 이유, 일종의 사이버 심리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은 레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혁명 과정에서 어떤 불법도 혁명을 위해서는 다 합리화할 수 있다. 정당하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상식에서 우리 기준에서 북한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이 목표하는 혁명을 위해서는 어떠한 저급한 방법, 네. 어떠한 나쁜 방법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항상 인지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북한의 이런 고강도 대북 제재도 불구하고 핵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 기업인이 방북 신청을 했습니다. 자,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정부가 발표한 지원 대책으로는 피해를 온전히 보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우리는 기업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하기로 결정하였고 원부자재 및 완제품 등을 가져와야만 피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미지급한 임금 등을 정산하고 유동자산 등을 가져오고자 방북을 하려 한다. 네, 비대위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지금 피해 보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부자재 그리고 뭐 완제품이라도 가지고 나오고 싶다 이런 건데 정부가 불가 방침을 내렸습니다.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뭐 아주 적절한 판단이라고 보는데요. 이 통일부 대변인이 발표를 했지만 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현재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정부가 앞장을 서서 북한의 대북 제재와 압박을 갖다 좀 하고 있고 또 북한이 모든 합의, 개성공단과 관련된 합의를 일방적으로 무효화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가운데서 우리 비대위 측에서는 이 기계 설비를 점검을 하고 또 보존 대책을 수립을 하고 또 뭐 북한 측 근로자들의 미수금을 정산하기 위해서 방북을 하겠다 했지만 이것은 전혀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통일부 대변인이 밝혔듯이 이것은 전혀 적절치 않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것은 설령 우리 통일부에서 방북 승인을 해준다 그래도 네. 북한 측에서 또 받아들이질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세우는 게 뭐 완제품 수거라고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는 완제품 이게 상당수가 지금 북측 내에서 네. 유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이 대국적인 견지에서 봐야지 물론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피해와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네. 대한민국 기업이니까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을 좀 따라줘야지 이런 때 그거를 뭐 이러저러한 핑계와 그 명분을 내세우면서 간다는 것은 이 모처럼 만에 마련된 대한민국 정부 주도로 해서 대북 제재와 압박이 지금 하나씩 가시화되고 있는데 거기에 오히려 균열이 나라든가 이 분란을 초래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좀 마음은 안타깝겠지만 좀 더 좀 참고 기다리시고 또 뭐 좋은 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네. 남북 관계라는 게 한번 이렇게 악화됐다고 해서 영원히 악화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의 맞습니다. 전례를 볼 때 악화되다가 또 다시 반등이 될
계기가 있으니까 좀 이런 때일수록 자제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저는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박사님, 개성공단 비대위 측에서는 계속해서 방북을 신청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걸 이용해서 북한이 뭐 남남 갈등을 조장한다던가 어떤 악용을 하는 거 아닌지 우려스럽거든요. 그렇습니다. 좀 전에 강 교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그들은 모든 자산을 몰수를 하고 일단은 군사 통제국으로 설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네. 우리 통일부에서 방북을 만약에 허가를 한다고 해도 그들이 받아주질 않을 것이고요. 또 비대위 측에서 어떤 하려고 하는 행동이 하나도 거기 가서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안 된다는 걸 뻔히 알면서 비대위 쪽에서는 그래도 나름대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으니까 뭔가를 건지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제 계속 방북을 신청을 하겠다고 하지만 강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데 제가 공감하는 부분은 우리가 네. 대국적인 차원에서 유엔에서 그리고 각 국가별로 독자적인 제재까지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계속 비대위 측에서 방북 신청을 한다면 북한이 노리는 바로 그런 노림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스스로의 어떤 내부적인 남남 갈등으로 인해서 모처럼 하나된 국론이 다시 분열이 되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북한에 대한 제재 역시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독자적인 그리고 유엔과 통합한 이런 제재가 동력을 확보하려면 비대위 측에서도 안타깝지만 네. 조금은 자제하시는 그런 것을 권고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좀 안타까운 심정을 이해 못할 건 아니지만 어떤 피해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져야겠고 또 제재 국면이라는 점을 좀 이해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시선을 좀 쿠웨이트로 돌려보겠습니다. 쿠웨이트 건설작으로 파견을 보낸 북한 그 건설자 노동자들이 네. 집단 파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강제 송환됐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중국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도 그렇고 이번 사건도 그렇고 어떤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북한 해외 근로자들의 인식 변화라고 속단하기는 너무 우리식으로 보는 것 같고, 네. 뉴스를 보면은 거기 나와 있는 게 자유아시아 방송의 보도 아니겠습니까? 그걸 유심히 보게 되면은 집단으로 이렇게 반발한 게 언제냐면 작년 12월입니다. 지금 6월 아닙니까? 6개월 전의 상황을 가지고 지금 보도를 한 건데 네. 북한이 해외 근로자들은 일반 근로자들과 달리 사상이라든가 이 출신 성분이 상당히 양호한 사람들입니다. 또 인질로 잡혀 있는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해외에 나가서 어떤 뭐 당과 또 네. 반당 행위를 한다든가 해당 일을 한다는 것은 자기는 물론이고 북한 내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이게 상당한 그 처벌을 받는 건데 스스로 그거를 갖다가 감내하면서까지 집단 반발하는 것은 너무 좀 이렇게 우리가 크게 해석하는 것 같고 아마 부분적으로 사람이니까 네. 아무리 규율화돼 있고 세뇌를 받았다 그래도 인간의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진짜 힘들 때는 누구나 조금은 반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반발의 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조금 아까 그래요. 사회자께서 중국에 13명 집단 탈북하고 또 3명이 또 탈북하고 이래서 이것이 해외 근로자들이 뭐 여기저기서 막 하는 것 같은데 북한의 체제 특성을 감안하면은 이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북한의 러시아에 파견된 해외 근로자들의 경우 예를 들어서 그 집단 생활을 나와갖고 어디로 가든 도망을 가다가 잡힐 경우는 북한에서는 다리를 부러뜨린다 그럽니다. 다리를 부러뜨리면은 움직이지를 못하지 않습니까? 네. 그 부러뜨린 다리에다가 석고로 해갖고 그리고 강제 송환을 시키는 우리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혹한 처벌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해외 근로자들이 집단 탈북을 하고 또 해외 근로자들이 인식이 변했다는 것은 우리식으로 보는 거지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인간으로서 어떤 아주 그 불가항력적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누구나 반발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조금 노출됐을 뿐이지 이것이 전 세계에 있는 해외 근로자들이 뭐 인식이 변하고 네. 이런 것은 너무 우리가 성급하게 판단한 것으로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그렇습니다. 있다. 하지만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심상치 않은 북한의 동향을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북한은 지금 대화를 하자면서 협박 아닌 협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손 내밀 때 잡아라. 정말 황당한 대화 공세를 펴고 있는 건데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습니까?
예, 역사적으로 볼 때 한 나라의 힘을 밖으로 표출할 때는 전부 내부적인 문제였습니다. 네. 현재 유엔의 대북 제재와 각 나라의 독자 제재가 강화되고 있고 북한 내부는 우리가 계속 뉴스로 접하고 있듯이 아주 불안한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도 잠깐 반복이 됩니다만 레닌이 대화라는 것은 혁명을 위한 투쟁을 위한 힘의 비축기라고 했습니다. 어떤 비축기, 즉 숨고르기 기간이죠. 네. 북한은 이 대북 제재 국면에서 내부 불안 국면에서 어떤 방법으로는 우리에게 대화, 유화 제스처를 많이 보일 겁니다. 그렇게 하다가 또 그게 안 되면 또 저강도 도발을 하게 되겠죠. 네. 우리 군과 정부는 북한의 특히 공산주의자들의 이러한 전술, 전략적인 측면을 우리가 미리 간파하고 미리 대응하는 그런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즉 언젠가는 대화 제의는 계속 올 것이다. 네. 그게 안 되면 다시 또 저강도 도발을 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사전 대비 그런 게 우리 군과 정부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두 분 말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